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정빈 원장입니다. 현재 숭실대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고 한국경영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판매 화법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은 먼저 우리 고객들하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하는 그 분야 쪽에서 공감이 먼저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우리 고객들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게 될 때요, 그게 서비스건 제품을 설명하게 될 때 우리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부분 쪽을 봤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게 되면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오감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 그러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감각기관이 어디냐?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각입니다. 87%요. 청각이 7%요. 그 다음에 촉각이 3%요. 후각이 2%요. 미각이 1%입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가 가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몸이 10량이면은 눈이 9량이다 그랬었는데요. 그 말이 맞네요. 우리는 소비자들이 우리 물건을 살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감각기관은 바로 시각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고객은 눈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 더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어느 외국 논문을 보다가 가장 이쁜 여자는 이런 여자가 가장 매력적인 여자다 하고 써놓은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과 입 사이의 수직거리가 전체 얼굴 길이의 36%, 눈과 눈 사이의 수평거리가 얼굴 폭의 46%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황금 비율이며 이때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저런 표현을 보고 나서 이런 여자겠구나 하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고객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시각을 활용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금 이 논문을 인용했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가장 이쁜 여자들 특성을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 한가인을 다 비롯해서 합성을 해보게 되니까 저런 얼굴이더군요. 요지는 눈으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전에 담배값에다가 이렇게 경고 문구를 넣습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저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미지로 그리자. 원래 저 선진국들은 캐나다가 2000년도부터 이미지로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드디어 이미지로 바뀌었었고요. 2020년도에 담배값 약 앞면이면 앞면, 뒷면이면 뒷면의 75% 이상을 저 그림을 보여야 된다. 즉 흡연을 경고 문구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객의 시각을 자극해서 효과가 훨씬 크다. 여러분들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가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이나 다른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면서 물어보게 되면 한 1,500 정도는 큽니다 하고 대답한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 약 60배 정도의 크다. 60배라고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더라도 시각적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부분 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브로셔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바로 물건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말로 설명하게 될 때는 마치 그림처럼 고객의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여기다가 생생한 표현법이라 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전기 공급 회사에서 에너지 전략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전행공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절감된다고요. 해서 평균 에너지가 안 했을 때보다도 40%가량 절감이 되고요. 여기 경비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요. 그래서 각 가정의 에너지 보존을 한 저런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끔 아파트에서 겨울철에 보게 되면은 저렇게 또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영업사원이 가가호를 방문해서 저렇게 설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겠느냐 봤었더니 15%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이번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에너지 절연 저렇게 40%가량 절감이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객들이 신청률이 저렇게 낮을 것인가 하고 고민해서 설명하는 문구를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꿨었냐 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절연공사를 하게 되면요 40% 정도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 했었는데 못 믿기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아파트나 아니면 튼튼 단독 같은 데 나 있는 작은 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틈에 불과합니다만은 선생님 댁에 있는 요 문틈의 틈을 다 모아 본다면은 야구공만한 구멍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댁 거실에 겨울에 야구공만한 구멍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있다면은 그걸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바로 선생님들은 자녀들이 겨울에도 벌거벗고 밖에서 지낸다면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지요. 바로 고객의 내리 속에다가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처럼 문틈의 틈을 다 모아보면은 야구공만한 크기가 되는데, 겨울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아이들이 마치 벌거벗고 밖에서 지내는 형국이 될 텐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했었더니, 즉 얼마나 생생하게 설명했습니까? 결국은 판매율이, 시공률이 4배가 늘었다. 바로 우리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냐 할 때는 말로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생생할 필요가 있다. 여기 바로 판매 화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걸 보험회사 직원들도 설명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약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 약품을 복용하시게 되면 관절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약의 효능과 특징을 말하기보다는 이 제품을 복용하시면은 고객님께서 가고 싶은 것은 이제 다리 아프다 핑계대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딸네 가서 손자들 재롱도 보시고 청계산 아름다운 단풍도 친구들하고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생생하게 고객의 머릿속에 이미지처럼 그려주는 화법입니다. 해서 판매 화법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고객과 대화하게 됐을 때 가끔 여러분들이요, 고객이 묻는 말에 관련해서 설명을 잘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 고객들은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가끔 여러분들이 어느 음식점을 가건 어느 백화점을 가건 어느 가전 매장을 가건 가끔 여러분들이 가게 판매원하고 상담하다가 마음이 통하다, 참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답을 잘해주는 경우입니까? 전문성이 똑똑한 경우입니까?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자체를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훌륭한 서비스냐 하고 이걸 서브 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서비스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를 하게 되면 유명한 학자들이 훌륭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 좀 보자면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 이걸 신뢰성이라고요. 내가 뭘 부탁하게 되면은 빨리 신속하게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이걸 반응성이라고요. 직원이 척척 잘 알고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잘해준다. 이걸 설득성이라고요. 그리고 시설도 고급이고 깨끗하고 음식점 같으면은 산뜻하고 전부 다 청결하고 새로 들어왔고 여러분들 후줄근한 데는 가기 싫으시죠? 이걸 유형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게 되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마음이 통하고 이걸 공감성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판매 화법 쪽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가 될까요? 신뢰성입니까? 반응성입니까? 설득성입니까? 유형성입니까? 공감성입니까? 대부분 다 맞추더라고요. 공감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판매화법 중에서 아까 첫 번째는 생생하게 그림처럼 설명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 보세요 하고 말했다면, 두 번째는 고객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나를 알아봐 주고 마음이 통한다. 이걸 우리가 공감대화법을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서점 옆에 있는, 서점과 같이 붙어 있는 가게에 있었는데요. 거기 점장들 강의를 하러 갔었더니 거기 교육 담당자께서 특별히 부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었느냐, 우리 직원들이 와서 실제로 어떻게 판매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 고객들하고 대화하는 것인지를 교수님께서 와서 직접 좀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좋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가서 직원들 근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 10시 정도 가서 12시 정도까지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실제로 여러 문구류도 팔고요. 전자제품 가벼운 것도 팔고요. 만년필 같은 것도 팔고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게 뭐나 하고 봤었더니 만년필 가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년필 가게 옆에 서가지고 고객이 오기를 기다렸었는데 고객이 거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다른 데서 판매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나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막 자리를 떠나려던 찰나에 제 느낌에 어느 50대쯤 돼 보이는 두 부부가 만년필 가게로 오더라고요. 그 만년필 가게 매장으로 딱 오더니 매장 안을 딱 둘러보더니 여러 만년필이 진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만년필을 딱 보더니 요 남편분께서 자기 아내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만년필을 가리키면서, 여보, 요 만년필 우리 큰애 서울대 갔을 때 입학 선물로 사준 거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만은 그 남편분의 억양을 그대로 흉내내자면은 이런 정도였습니다. 여보, 요 만년필 우리 큰애 서울대 갔을 때 입학 선물로 사준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그 남편분과 아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남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딱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사장님께서도 한눈에 들어오시지요. 근데 만년필 매장에 있는 직원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게 되면서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요 만년필은요 하고 만년필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가격대를 한참을 설명하더라고요. 자, 여러 사장님들 같으면은 마음이 통했겠습니까? 정말로 친절했었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줬었습니까? 표정은 부드럽고 말씨는 상냥했지만은 부드럽고 상냥하다고 인정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고객의 하고 싶은 얘기를 저는 알았거든요. 요 만년필 우리 큰애 서울대 갔을 때 입학 선물로 사준 거다. 그럴 때 요 판매원은 고객의 감정을 읽어서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만년필에 대한 설명보다는 아드님이 서울대 가셨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랑스럽고 좋으십니다. 네, 바로 그 물건보다도 제품과 서비스보다도 요 고객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게 되면서 대응해서요, 고객이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나랑 마음이 통하고 상냥하고 따뜻하다고 고객은 인정합니다. 바로 감정을 읽어내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라. 여러분들 AS를 가끔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전자레인지를 산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고장이라서 못 쓰겠다. 이번 주말에는 손님들 초대 때문에 써야 된다. 그러게 되면 상담을 참 잘합니다. 네, 고객님. 담당 기사가 새 제품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까지 방문할 겁니다. 그때 반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3일 만에 고장이 났다는 것은 짜증입니다. 니네 제품에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러게 됐을 경우에는 저렇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3일 만에 고장이 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불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담당 기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결제를 하려는데요, 신용카드로. 신용카드가 읽히지가 않아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제가 실제로 접수대에서 고객과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그대로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IC칩 카드가 아니어서 신용카드 마그네틱 선이 고장이라 가지고 읽히지 않는 경우가 더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식당에서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잘합디다. 그거 신용카드 마그네틱 선이 손상된 것 같으니까요, 가까운 은행점에 가시면은 바로 교체해 주실 것이다. 은행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말 난처하셨겠습니다. 그럴 때 신용카드가 읽히지 않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식사 값은 누가 결제했습니까? 하고 마그네틱 선이 손상이 돼서 하고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문제 해결에 급급하게 되는데 바로 고객의 감정을 읽어내서 먼저 알아봐주고 그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감 대화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감이 무엇인가? 제가 유머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어느 영국 사람이요, 한국에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부탁했답니다. 내가 한국에서도 유명한 RTA 라면을 먹어봤다. 정말로 맛있더라. 근데 우리 영국에는 RTA 라면이 없다. 미안하지만 RTA 라면을 한 박스만 사가지고 영국으로 보내줄 수 있겠느냐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RTA 라면이 뭔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RTA 라면이 없다. 미안하지만 너가 어떤 라면을 먹었는지 그 라면의 봉투를 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드디어 영국에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RTA 라면인데요. 네, 너구리 라면입니다. 아직도 너구리라고 안 보인다고요. 이것이 바로 RTA, 영어 한글을 모르는 영국인이 읽는 것이 RTA이고요. 바로 우리나라 너구리 라면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라면 회사가요, 저런 유머를 제품화시켜서 RTA 라면하고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한글을 모르는 영국 사람은 저것을 RTA로 읽을 수밖에 없다. 즉, 고객과 얘기를 하게 됐었을 때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겠다 하고 상대의 관점을 읽어주는 것이 공감대화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조금 우리가 이론을 하나 말하자면은, 피아제라는 교육심리학자가 Three Mountains Theory, 저렇게 세산 이론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인형을 하나 갖다 놓고요, 요 꼬마를 산을 한 바퀴 삥 둘러보게 한 다음에 꼬마한테 묻습니다. 꼬마야, 저 인형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니? 그러면 꼬마는
자기가 산을 한 바퀴 삥 둘러봤기 때문에 인형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의 모습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꼬마는 항상 지금 정면에서 자기가 바라다 보고 있는 산의 모습만 얘기합니다. 즉 꼬마는 상대 관점에서 상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요걸 피아제는 7살이 넘어야 상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일에 엄마 생일이라면 7살짜리 꼬마한테 꼬마야, 이번 생일에 엄마 선물로 뭘 사줄까? 그러면 꼬마가 뭐라 그러냐? 뽀로로 가방 사주자랍니다. 지 관점에서는 뽀로로 가방이 최고거든요. 엄마는 저렇게 루이비통 같은 비싼 가방을 선호하는지를 꼬마의 관점에서는 모릅니다. 피아제는 8살 내지 9살이 되게 되면 상대의 관점을 그때서야 이해한다. 그러게 되는데요. 아까 그 매장에서 만년필을 파는 사람이라든지 요즘 여러분들 아까 그 식당에서 실제로 고객과 통화한 사람이라든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인가? 나이가 다 들어도 상대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꽤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상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대화가 된다. 이걸 우리가 인지적 공감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서적 공감입니다. 상대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느낌을 나도 똑같이 알아채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어느 월요일 아침에 가게 한 직원이 심하게 다리를 다쳐서 출근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말입니다. 사장님이나 옆에 다른 직원들이 모두 다 한마디씩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무슨 말로 이 깁스를 하고 나타난 직원에게 한마디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은행 지점장들에게도 많이 하고 CEO들에게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게 되면 대답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어쩌다 다쳤냐? 이제 그것도 나쁘지 않죠. 사실은 궁금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내 관점입니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사람의 관점이라면은 어쩌다 다쳤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팠냐가 더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괜찮으냐? 그리고 어쩌다 그랬냐가 나올 수 있겠지요. 바로 상대의 관점을 읽어내는 대화법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식당에 먼저 도착했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에서 고객과 다른 사람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나는 이미 도착해 있는데 상대가 차가 막혀서 한 10분쯤 늦겠다 하고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더러 우리 대학원생들에게도 답장을 해봐라.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장이 뭐냐?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제가 생각해 봐도 괜찮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미팅에서 상대보다 먼저 도착해 있어야 되는데 늦게 간다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더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보낸다랍니다. 천천히 오세요. 저도 곧 도착합니다. 천천히 오세요. 저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낼 법도 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며칠째 계속되는 야근에 지쳐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고 칩시다. 나는 내일도 직장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내일 주말인데 교회 나가서 바람이나 쐴까? 근데 나는 남편으로서 내일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더러 여러 CEO나 사장님들에게 가끔 합니다. 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하세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쳐 들어온 남편한테 집에 있는 여자가 그게 할 소리냐?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른다라게 되던데요. 그런데 못 가는 것은, 내일 바람을 쐬러 같이 못 가는 것은 그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읽어줘서 괜찮은 남편이라면은, 사랑받는 남편이라면은
아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짚어줘야 된다. 여보, 당신 아이들하고 종일 집에만 있었더니 답답했겠네. 나 또 주말에 바람 좀 쐬고 싶은데 어쩌지? 내일은 출근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가면 어떨까? 다음 주말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데 핵심 요지는 당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겠네. 바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집안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내는 올바른 대화법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정말로 우리 고객에게 어떻게 마케팅 판매 화법을 구사해야 될 것이냐 하게 될 때는 이 심리학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마케팅과 판매를 위한 소비자 심리학,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 라는 대목으로 소제목을 담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넛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코끼리가 자기 새끼들을 물가로 데려갔을 때요, 쿵쿵 밀지 않고 코로 슬쩍슬쩍 옆구리를 친다 해서 슬쩍슬쩍 옆구리를 친다는 말을 영어로 넛지라랍니다. 바로 우리가 강제로 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고객에게 슬쩍 찔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넛지인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저기 어느 공항에서 사람들이 변기 안으로 소변을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옆으로 빠져나가는 소변량이 하도 많으니까요, 변기 이렇게 밑에 쪽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집어놨습니다. 이 남자들에게는 사냥 본능이 있거든요. 저 변기에서 파리에다가 정조준하는 남자들의 습성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소변량의 80%를 줄였다.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의 사례인데요. 바로 더 가까이 소변을 깨끗이 소변을 밖에다 흘리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 한 마리를 통해서 원하는 효과를 거둔 것도 아주 유명한 넛지 사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 사례를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는 목동 사는데요, 양천구 목동 말입니다. 저 법원 앞에 사거리에서 건너편 신호등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차 정지선을 지키게 하지요. 그런데 정지선을 지나는 순간에 건너편 신호등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나는 파란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는 정지선 앞에 제일 앞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선을 넘어서 버리는 순간에 나는 신호등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내 구석구석을 보다 보게 되면 건너편 신호등을 없애버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 건너편에 파란 신호등이 안 보이거든요. 이것도 넛지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남들 하는 대로 어림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은 복잡하게 분석해서 따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뇌는 전체 몸무게의 약 2%입니다. 여러분들이 70kg이라면 약 1.4kg이거든요. 근데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 뇌는 기본적인 모드가 뭐냐? 많이 분석하고 따지고 검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남이 하는 대로 어림잡아서 이러한 특성을 인지적 구두쇠라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대충 생각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인간들은 대충 생각해서 판단한다. 이걸 판매 화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쓴 책이 제가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라는 책인데요. 바로 심리학을 경제학, 마케팅,
판매 화법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바로 그런 내용 쪽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물건을 팔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이렇게 혜택이 많습니다 쪽을 말하게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치회를 판다면은 이 참치회를 부산에 와서 먹고 가지 않게 되면은 후회합니다. 그래야 고객이 더 자주 들를까요? 이렇게 맛있는 참치회를 드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 이익이 생긴다. 그랬을 때 고객이 느끼는 기쁨을 100이라 한다면 100만 원 손해를 본다 하는 슬픔은 마이너스 100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프로스펙트 시어리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동일한 정도의 이익에서 동일한 정도의 손해는 약 2.5배가 더 크게 느낀다. 즉 2배 반 정도 더 통증을 느낀다. 손실에 대해서 더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해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자 하버드대에서 한 실험에 따르게 되면 어린 꼬마애한테 너 이번 성적이 오르게 되면 20만 원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너 20만 원 먼저 갖고 성적 오르지 않으면 다시 내놔라 했었을 때 아이는 얼마나 더 공부를 잘할 것인가? 아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요. 이랬을 때요. 아이는 뺏기기가 손해보기가 싫어서요. 100점 만점에 5점이나 10점가량이 반드시 오르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익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손해보는 것을 더 싫어한다. 바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나 판매 화법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앞에다가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붙인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번 우리 헬스장에 오셔서 운동을 해서 이렇게 좋은 복근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고 비처럼 말하는 것이 혜택 회원들이 많이 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디룩디룩 찐 뱃살을 갖고 있고 싶습니까? 오른쪽 B는 이익이고 왼쪽 A는 손실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실험해 본 결과 제가 다 물어보면 B라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A쪽, 즉 고통을 설명을 해야 훨씬 더 효과가 크단 손실에 대해서 더 고객은 아파한다 하는 쪽들을 여러분들이 판매 화법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했었을 때요. 저 표를 보게 되면 유럽 국가의 장기 기증 의사율입니다. 우리 보통 내사자들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많이 하죠. 오른쪽 나라들을 보게 되면 거의 90%, 95%, 100%입니다. 왼쪽 나라들을 보게 되면 4%, 27%, 12%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같은 유럽 국가들 중인데요.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혹시 여러분들 생명 존중 사상이 탁월해서 오스트리아나 벨기에나 프랑스나 헝가리나 폴란드나 포르투갈이나 스웨덴은 저렇게 장기 기증률이 높을까요? 해답은 뭐냐? 왼쪽 국가들은 장기 기증할 사람은 운전면허증에다가 갱신할 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청하세요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귀찮아서 특별한 의사가 없어서 신청은 안 해버립니다. 저게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오른쪽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장기 기증하는 것입니다. 장기 기증 안 할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역시 귀찮아서 신청서 작성 안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장기 기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느냐? 기본이 된다 하는 것을 디폴트 옵션이라 합니다. 요즘 어느 광고에 디폴트 옵션을 아십니까? 그러게 되는데요. 디폴트 값을 어떻게 표시해 주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당근마켓에 가입했었더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보통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다 선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보고 싶지 않는 카테고리는 해지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려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패키지로 판다면 구매 옵션을요, 무엇을 기본으로 선택해 놓을 것인가, 기본값을 어떻게 선택해 놓느냐가 대단히 여러분들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쪽도 디폴트 값하고 판매 화법에다가 제대로 적용을 해 두시라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세 번째는 미끼 효과를 쓰시라. 미끼 효과라기도 하고 대조 효과라고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오른쪽이 탐이고 오른쪽이 젤이고 왼쪽이 탐인데요. 저 괜찮게 생긴 남자랑 4분가량 데이트를 하겠다. 어떤 남자랑 데이트를 할래? 하고 선택하겠습니다. 둘 다 잘생겼네요.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리더랍니다. 그런데요, 세 개를 선택했습니다. 탐, 못생긴 제리, 잘생긴 제리. 이렇게 했었더니요, 저 못생긴 제리를 가운데를 선택할 사람들은 거의 없죠. 오른쪽에 제리를 선택한 사람이 확 늘더랍니다. 왜요? 못생긴 제리랑 대비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탐을 선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가운데다가 못생긴 탐을 하나 갖다 놓으면 전부 다 탐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걸 미끼 효과라 합니다. 저렇게 심리학자들 설명 말고 우리 가게에서 써먹을 방법을 좀 얘기해 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만약에 팝콘을 판다고 칩시다. 그렇게 됐을 때요, 자, 3,000원짜리 팝콘은 저렇게 양이 적습니다. 7,000원짜리 팝콘은 저렇게 양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반반으로 선택할 겁니다. 돈이 없거나 작게 먹고 싶은 사람은 3,000원짜리 선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친구랑 연인이랑 같이 가서 좀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저렇게 7,000원짜리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판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7,000원짜리를 팔고 싶겠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팝콘은 이제 3,000원짜리, 6,500원짜리, 7,000원짜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한지 알겠습니까? 500원만 더 보태서 7,000원짜리 사자. 네, 이걸 미끼 효과라기도 하고 이것을 바람잡이 효과라기도 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택하게 할 것인가 할 때 그것을 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바람잡이를 하나 두시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또 네 번째 판매 화법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이밍 효과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어느 신부 둘이서 주교님한테 갔다며요. 주교님한테 가서 그랬나 봅니다. 주교님, 우리 담배 피울 때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해도 됩니까? 주교가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하고 호통을 쳤다며요. 옆에 있는 다른 신부가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나 봅니다. 우리 담배를 피우는 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항상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지. 사실은 기도할 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하는 것하고 담배를 피울 때도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판매 화법에서 어떻게 고객에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게 되는데요. 바로 판매 화법에서 고객을 설득하거나 여러분들이 물건을 권유하게 될 때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하느냐도 매출액에 미치는 고객이 물건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얘기지요.
이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중에 90명은 5년 후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대 이로 기꺼이 수술 받은 사람 100명 중에 90명은 5년 후에 살았다니까요. 살았다는 게 중요하지요. 요 말을 그대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수술 받은 사람 100명 중에 10명은 5년 이내에 죽었다. 이것은 겁을 줘서 수술대 위로 못 올라가게 하는 경우가 됩니다. 바로 똑같은 얘기를 고객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 상품 특징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 쪽도 잘 판단해서 겁을 줘야 될 것인가 희망을 줘야 될 것인가 하고 판단하게 될 때 활용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우유를 판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즘 다 무지방 우유를 선호합니까? 그러게 되면은 90% 무지방입니다 하고 설명할 것인가? 지방이 10% 들어있다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지방을 선호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90% 무지방입니다 하고 말해야지 10% 지방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로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을 해서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일 확률이 80%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다고요. 이 아이가 당신의 친한 자식이 아닐 확률이 20%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지대하다.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 우리말로는 틀 효과.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이 요크루트가 1%가 아니면은 요 프레이밍에서 긍정적으로 1% 살이 찐다고 말할 것인가 99% 살이 안 찐다고 말할 것인가 하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이밍 효과를 쓰시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는 판촉품 같은 것도 많이 전달하고 많이 고객들에게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한꺼번에 주기도 하고 나눠서 주기도 하고요. 따라서 식당을 경영하게 될 때 할인율이 있지요. 따라서 할인율을 말하게 됐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이냐. 15% 할인인데 이렇게 봄철 이벤트로 10% 할인이고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가로 5% 할인이 더 됩니다. 해서 할인율을 10% 계절이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5%라서 고객님은 15% 할인된다고 나눠서 말해야 될 것인가? 전체 15%라고 한꺼번에 말해야 될 것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고객에게 혜택이 되는 경우는 계속해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고객이 더 혜택이 큰 것처럼 여겨집니다. 따라서요. 만약에 아내에게 선물을 줄 때요. 가장 어리숙한 남자는 결혼기념일 아니면 화이트데이 아니면 생일 반지를 한꺼번에 갖다 준 경우입니다. 사실은 아내의 결혼기념일 목걸이 반지를 한꺼번에 선물한 것보다는 결혼기념일 때 선물 따로 하고 화이트데이 때 목걸이 또 따로 하고 생일 때 반지 또 따로 하고 선물은 얼마나 한꺼번에 비싼 걸 주느냐 한꺼번에 여러 개를 주느냐보다는 나누어서 주는 것이 고객에게는 더 크게 느껴진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똑같은 것을 주지만은 고객을 더 기쁘게 하냐 해서 이것을 쾌락적 편집의 기술인데요. 즐겁거나 좋은 걸 주게 될 때는 나누어라 하는 원칙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아프거나 고객들이 돈을 내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자, 깁스를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깁스를 뜯을 때 한꺼번에 쫙 뜯는 게 낫겠습니까? 중간중간 토막을 내서 계속 비명소리가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한 치과 의사가 가서 발치라더군요. 이를 뽑는데
잠깐 뽑으면서 10만 원을 받으니까 어느 환자가 그랬다며요. 잠깐 뽑으면서 그렇게 순식간에 뽑으면서 10만 원이나 받습니까? 그랬더니 치과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루 종일 흔들어서 빼드릴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통증이나 아픔이 느껴지는 경우는 바로 모조리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들에게 여러 물건을 사고 그때그때 계산하게 하는 방법은 물건을 지불한다는 것은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물건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개를 사서 한꺼번에 지불한다. 요즘 그래서 모든 가게가 다 그러지요. 여러분들이 에버랜드 가게 돼서 이런 기구를 타게 될 때는 18,000원 내고 여기 기구를 타게 되면 또 16,000원 내고 또 요거 타게 되면 22,000원 내고 계속해서 지불을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여러 개로 나누게 될 경우는 더 아프다 그랬죠. 따라서 통증을 없애주게 되려면 한꺼번에 계산하게 돼서 뭐라 그럽니까? 자유이용권이 그래서 등장한 것이죠. 따라서 그때그때 계산하게 하는 방법은 현명치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금액을 계산하더라도 똑같은 선물을 주더라도 고객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하고 그것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고통이 되는 것이라면 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할 때도 여러분들이 판매 화법이나 마케팅에서 고려하시라 하는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가끔 여러분들 고객에게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또 단골 고객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요즘은 여러 기프트 카드를 보내거나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대학원생들에게 가끔은 내 생일이라고 저렇게 케이크 그림만 보낸다거나 축하한다 하고 문자만 보내는 사람은 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농담 반 진담 반 합니다. 물론 저도 우리 제자들 생일 선물에 똑같이 답례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축하한다고 그러지요. 그럴 때 여러분 저 축하의 한자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축자는 저게 빌축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자는 저게 축하할 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축하할 하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시겠습니까? 저 위에요. 더할까에다가 밑에 조개패입니다. 여러분 조개패가 돈이란 건 다 알고 계시죠? 즉 돈이 더해져야 축하할 하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혼식에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본인에 대해서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지요. 바로 축하하러 오신 분들인데 와서 축의금을 내죠. 아니면 물건을 사오지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뭐라 그러니까 축객이라 그러지 않지요. 하객이라 그러지요. 즉 단순하게 축하한다, 단순하게 고맙다고 보내는 것보다는 그게 크건 작건 일종의 물품이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내는 것이 진짜 축하가 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정말로 큰 거래처라면 말입니다. 해야 될 것이냐 하게 됐었을 때요. 여러분들 큰 거래처나 정말로 소중한 분에게 만약에 선물을 하게 된다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짜리 넥타이를 사줬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5만 원짜리 스카프를 사줬었습니다. 그랬었는데요. 스카프는 사실은 좀 15만 원이나 주긴 했지만은 브랜드가 별로 없는 거였고요. 5만 원짜리는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였었습니다. 저는 15만 원짜리 스카프를 해준 고객에게 더 고맙고 더 소중한 사람이다 해서 15만 원을 썼고요. 5만 원짜리 이를 선물해 준 사람에게는 조금 이 정도 줘도 괜찮겠다 싶은 덜 소중한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요. 5만 원짜리 브랜드가 있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나한테 대단히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15만 원짜리 스카프를 받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었습니다. 저는 5만 원짜리, 15만 원짜리에서 저한테 기준은 15만 원짜리였었거든요. 더 소중한 사람이.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5만 원짜리, 15만 원짜리로 해서 금액을 판단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선물이 딱 하나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이 선물이 얼마나 괜찮은 선물이냐 하는 것을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모르니까요, 브랜드로 따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물은 가격보다는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해야 된다 하는 장면도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에서 생각해 볼 만한 계절이고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고객 관리를 하게 되면서요, 문자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뭘 해서 뭐 해서 보내십시오. 뭔 생일을 축하하게 됩니다. 뭐 이러한 계절인데 뭐 화창한 뭐 봄날 보내세요. 그런데요, 대부분 스팸입니다. 안 보낸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작게 보내라도 말입니다. 장정빈 고객님, 그게 메일로 들어가건 카톡으로 들어가건 문자로 들어가건 사람의 이름이 하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객 관리나 제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고객 관리를 하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를 따뜻하고 대화가 통하고 마음에 든다 하는 것들을 전달하게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공감 화법으로서 여러분들이 물건 자체나 서비스 자체나 문제 해결 자체만 집중하지 마시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화법이 진짜 좋은 화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설계해서 화법에 적용하시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실물로 보여주는 경우가 중요하고 그걸 말로 전달하게 될 때는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물건이 돈이 들어가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성의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